2005년 초여름 충청북도 괴산군 산자락에 자리한 한 묘소. 새들이 지저귀고 청명한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김영옥은 조촐한 제사상을 펴며 이마에 땀을 훔쳤어요. 5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쌓인 고단함이 주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호가 저기 진우 오빠 오시네. 딸 김다정이 손을 들어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서울 대기업에서 비서로 일하는 다정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묘소까지 올라왔습니다. 30세 다정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래도 어머니 영옥을 돕기 위해 새벽부터 달려왔어요. 아이고 오빠, 올해도 왔네. 김영옥은 무거운 걸음으로 올라오는 오빠를 보며 반가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60세의 김진우는 한때 건축업으로 성공했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주름진 얼굴의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머니 제사야, 당연히 와야지. 근데 요즘 좀 바빠서 늦어서 미안해. 김진우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한때 자동차를 3대나 굴리던 사업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김영옥은 그런 오빠가 안쓰러웠지만 묵묵히 제사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안 오시나요? 김다정이 물었습니다. 김영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 아버지는 올해도 못 온대. 병원 일이 바쁘다더라. 서울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퇴직한 김영옥은 1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는 10년 전 별거 중이었고 이제는 친정어머니 이명자의 집을 지키는 것이 그녀의 소임이었어요. 15해 전 돌아가신 어머니지만 매년 기일만큼은 가족이 모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요즘 동네 어때, 영옥이? 김진우가 묘소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별거 있나? 여전하지. 기철이 이장도 여전히 이장지라고. 김영옥의 말에 김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김기철, 65세의 마을 이장은 한때 이명자의 사위였다가 그녀와 원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마을에 있었어? 벌써 떠났을 줄 알았는데. 김진우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흘렀어요. 김영옥은 말을 아꼈습니다. 오래된 가족사를 들춰내고 싶지 않았어요. 제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산 중턱의 작은 묘소에서 향불이 피어오르고 3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김영옥은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70대에 돌아가신 이명자는 평생 고단했던 시골 여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분이었어요. 제사를 마치고 묘소를 정리하던 김영옥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봉분 한쪽에 작은 틈이 생겨 있었어요. 이게 뭐지? 김영옥은 봉분의 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김진우와 김다정도 다가와 살펴봤어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보네. 내년에 손 좀 봐야겠어. 김진우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옥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왠지 모를 불길함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이 구멍, 왜 자꾸 커지는 것 같지? 김영옥은 중얼거렸습니다. 김다정은 어머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흙이 좀 내려앉은 거예요. 하지만 김영옥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예민한 감각이 있었던 그녀는 이 틈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더구나 요즘 들어 꿈자리가 뒤숭숭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꿈에 나타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지만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영옥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햇살 속에 고요히 자리한 어머니의 묘소.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까요? 마치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충청도의 작은 산자락은 침묵 속에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작은 틈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어요. 2006년 봄 한 해가 지나고 다시 찾아온 기일. 김영옥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산소를 찾아가기 전에 모든 것이 완벽하길 바랐어요. 어머니 이명자가 돌아가신 지 16해가 되었습니다. 엄마, 작년보다 음식이 더 많네요. 김다정이 부엌에 들어오며 말했어요. 올해도 서울에서 내려온 다정은 어제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회사 일로 지쳐 보였지만 어머니를 도우려는 마음만은 여전했어요. 그래, 올해는 내 사촌들도 온다고 했으니까. 김영욱은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함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작년에 본 묘소의 틈이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꿈에서도 그 틈은 자꾸 커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들은 산소에 도착했어요. 김진우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김영욱의 다른 조카들까지 모두 12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성황을 이룬 제사 자리였어요. 영옥 이모, 할머니 산소가 저번보다 더 푸르른 것 같아요. 조카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확실히 봉분 주변에는 풀들이 유난히 싱그럽게 자라 있었어요. 하지만 김영옥의 눈은 봉분 한켠의 그 틈에 고정되었습니다. 저기, 구멍이 더 커졌네. 김영옥의 말에 모두가 봉분을 바라봤어요. 작년에 본 작은 틈은 이제 주먹이 들어갈 만한 크기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김진우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상하네. 이렇게 빨리 커질 일이 없는데. 김진우가 봉분에 다가가 구멍을 살펴보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구멍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뭐지? 순간 검은 물체가 구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길고 굵은 검은 뱀 한 마리가 봉분에서 기어나온 것이었어요. 길이가 1미터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으악! 김다정이 비명을 질렀고 조카들은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진우도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오직 김영옥만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뱀을 바라봤습니다. 뱀은 천천히 봉분 위로 기어올라 모두를 한 번씩 바라보는 듯 했어요. 그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산 쪽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김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상태였어요. 제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겨우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뱀의 출현은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모두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이틀 후 서울로 돌아간 김다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갑자기 아파요. 복통이 너무 심해서. 김다정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김영옥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서울로 올라간 그녀는 병원에 입원한 딸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얼굴색이 누렇게 변한 다정은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을 모르겠어요. 간 수치가 갑자기 올라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의사의 말에 김영옥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김진우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영옥아, 나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네. 왼쪽 다리가 자꾸 저려. 다음 날 김진우는 왼쪽 다리의 마비 증세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갑작스러운 신경계 이상이라는 애매한 진단뿐이었습니다. 김영옥은 괴산으로 돌아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문득 어머니 이명자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장의 낡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의 어머니가 젊은 시절
어떤 무당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금내와 함께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영옥이 마을 슈퍼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아이고, 영옥이 왔네. 어제 다정이랑 진우 오빠는 잘 올라갔어? 슈퍼 주인 박씨 아주머니가 반갑게 물었어요. 김영옥이 딸과 오빠의 갑작스러운 병환에 대해 말하자 박씨 아주머니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그거 혹시 산소에서 뭐 이상한 거 없었어? 김영옥은 뱀 이야기를 했고 박씨 아주머니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이고, 그럼 역시 뭐가요? 그 마을에서 소문이 돌아. 예전에 내 어머니 명자가 무속인에게 저주받은 적이 있다고. 그런데 뱀까지 나타났다면. 김영옥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우연히 마을 이장 김기철과 마주쳤습니다. 65살의 기철은 여전히 당당한 걸음걸이로 마을을 다녔어요. 그는 김영옥을 보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었네. 진우랑 다정이가 아프다고? 그거 참 안 됐구먼.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보다는 묘한 쾌감이 묻어 있었어요. 김영옥은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런 일이 안타깝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세요? 김기철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김영옥을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죽은 다음에도 저주는 끝나지 않았던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김기철은 사라졌습니다. 김영옥은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의 묘소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가족들의 갑작스러운 병환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김영옥은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찾아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상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그 자리에 누우면 안 된다. 뱀이 찾아올 것이다. 김영옥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경고하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2006년 3월 말 괴산의 날씨는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김영옥은 일기장을 손에 든 채 오래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어머니 이명자의 과거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 속 여자는 누구세요? 김영옥은 문득 자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질문을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 그녀는 이 사진 속 무당을 보며 물었고 어머니는 항상 그냥 옛날 친구야라고만 답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의 정체가 궁금해졌어요. 병원에 입원 중인 김다정과 김진우는 여전히 차도가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고 검사 결과만 계속 나빠지고 있었어요. 김영옥은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산소 근처부터 조사를 시작했어요. 김영옥은 봉분의 구멍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구멍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았지만 주변의 풀들은 유난히 짙은 녹색으로 자라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특별한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처럼. 산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산신당이 있었습니다. 김영옥은 어릴 적 어머니가 가끔 그곳에 음식을 놓고 왔던 기억이 났어요. 당시에는 그저 시골 어른들의 미신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영옥 씨, 뭐 하세요, 여기서?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김영옥은 깜짝 놀랐어요. 돌아보니 마을의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박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어른이었어요. 아, 박할아버지. 그냥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명자네 딸이지? 명자가 여기 자주 왔었지. 산신에게 빌었어. 보호해달라고. 김영옥은 귀가 솔깃해졌어요. 무엇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요? 박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 저주로부터지. 이 산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어. 옛날에 이 자리에 무당들의 기도터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파헤쳐버렸지. 그 후로 이 산에 오른 사람들에게 불행이 닥쳤다고 해. 김영옥은 숨이 막혔어요. 무당, 기도터, 저주,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명자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산신에게 빌었지. 하지만 누군가가 명자를 방해했어. 김영옥은 더 듣고 싶었지만 박노인은 갑자기 말을 끊고 돌아섰습니다. 더는 말할 수 없네. 위험해. 노인이 사라진 후 김영옥은 산신당 주변을 더 살폈어요. 그리고 무성한 풀 뒤에 숨겨진 작은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자 낡은 기도터가 나타났어요. 이끼 낀 돌탁자와 불에 그슬린 나무 기둥들. 분명 오래전에 사용된 무속 기도터였습니다. 기도터 한 구석에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김영옥은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불에 그슬린 장부와 낡은 부적들이 있었어요. 장부를 펼치자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2300냥 마이너스 김호섭 납부. 김호섭, 김영옥의 외할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움에 장부를 떨어뜨렸어요. 다른 이름들도 보였습니다. 모두 마을의 유지들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천장지구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영옥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영옥 씨. 돌아보니 김기철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기철 씨, 알아냈지? 내 어머니의 비밀을. 김영옥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김기철은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뱀, 내 어머니가 죽기 전 날라리 무당에게서 받은 거야. 보호의 상징이라고 했지. 하지만 그게 무엇으로부터의 보호인지는 아무도 몰랐어. 김영옥은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왜? 김기철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묘가 저주받은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지. 그 자리는 원래 기도터였어. 무당들의 성지. 그 자리를 파헤치고 시신을 묻는 건 금기였지. 하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했어. 김영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묘 자리가 바뀌었다고? 그럼 거긴 원래 누구 자리였는데요? 김기철은 대답 대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 그는 한마디를 남겼어요. 조금내를 찾아가 봐.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조금내. 사진 속 무당의 이름이었습니다. 김영옥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조금내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지만 한 노인이 기억해냈어요. 조금내, 그 무당? 아, 그녀는 괴산에 살지 않아. 20년 전에 충주로 갔지. 충주는 괴산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김영옥은 서둘러 충주행 버스에 올랐어요. 노인이 알려준 주소를 따라 조금내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한옥 한 채, 문 앞에는 작은 부적이 걸려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문이 열리고 이른이 훌쩍 넘어 보이는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무당 조금내는 이제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올 줄 아셨어요? 조금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뱀이 나타났다고 들었소. 그렇다면 때가 온 거지. 김영옥은 몸이 떨렸어요. 조금내는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집안은 향 냄새로 가득했고
벽에는 수많은 부적이 붙어 있었어요. 이제 알고 싶은 거요? 내 어머니의 비밀을. 김영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내는 낡은 상자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어요. 이건 내 어머니가 나에게 맡긴 거요. 때가 오면 내게 주라고 했지.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작은 부적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이명자의 글씨가 보였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뱀이 찾아올 것이다. 그때가 진실을 밝힐 때이다. 2006년 4월 초 김영옥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들고 괴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충주에서 만난 조금내 무당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이야기는 김영옥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내 어머니 명자는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저주를 막으려 했던 거야. 조금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김영옥은 병원에 입원 중인 딸 김다정과 오빠 김진우가 걱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서울의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김영옥을 급히 불렀습니다. 김다정 씨의 간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의사의 말이 끊겼지만 김영옥은 그 뜻을 알았어요. 딸의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다정의 병실로 들어가자 노랗게 변한 얼굴의 딸이 힘없이 누워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김다정의 목소리는 가냘팠습니다. 30세의 젊은 여성이 이렇게 쇠약해지다니 김영옥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래, 엄마가 왔어. 괜찮아질 거야, 다정아. 김영옥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조금내가 건넨 일기장에는 놀라운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옥의 외할아버지 김오섭은 마을의 유지로서 무당들의 기도터를 파헤치고 그 자리에 자신의 땅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 무당들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명자는 그 저주를 막기 위해 나를 찾아왔지. 우리는 함께 기도를 올렸어. 하지만 누군가가 방해했어. 조금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누군가는 누구였을까요? 김영옥은 갑자기 김기철이 떠올랐어요. 그는 한때 어머니의 사위였다가 원한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김다정의 병실을 나와 김진우가 있는 병실로 향했어요. 오빠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어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오빠. 김진우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김영옥은 눈물을 참으며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게. 조금만 기다려. 병원을 나온 김영옥은 괴산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집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딘가에 더 많은 단서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마루 밑 숨겨진 공간에서 그녀는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열쇠가 없어 열지 못했지만 그 순간 김영옥은 어릴 적 어머니가 항상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던 열쇠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중에서 그 열쇠를 찾아낸 김영옥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가족 장부와 사진들, 그리고 오래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본인 김오섭은 기도터 자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2,300냥을 지불하고 그 자리에 누구도 묻히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서명은 김오섭, 즉 김영옥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명자가 바로 그 자리에 묻혀 있었으니까요. 가족 장부를 살펴보던 김영옥은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장부에는 김오섭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토지세를 강제로 걷어부를 쌓았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심지어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빚을 갚지 못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의 죄였던 거야? 김영옥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덮었어요. 갑자기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돌을 던진 것이었어요. 문을 열자 돌에 묶인 쪽지가 보였습니다. 김씨 집안은 끝났다. 저주받은 자들. 김영옥은 충격에 쪽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이 퍼진 것이었어요. 다음 날 마을 슈퍼에 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보자 자리를 피했고 또 다른 이는 침을 뱉었어요. 저주받은 집안의 딸. 김영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슈퍼 주인 박씨 아주머니마저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어요. 영호가 미안하지만 당분간 우리 가게에 오지 말아줘. 사람들이 내가 저주를 퍼뜨린다고 해서. 김영옥은 눈물을 참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 병원이었어요. 김영옥 씨, 김다정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딸마저 잃을 순 없었습니다. 서둘러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에 올랐어요. 가는 길에 김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는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몸의 절반은 마비 상태였어요. 영호가, 나 오늘 퇴원한다. 어머니 산소에 가볼 거야. 오빠 안 돼요. 지금 당신 상태론. 하지만 김진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김영옥은 불안한 마음으로 서울에 도착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김다정 씨가 간 기능 부전 상태입니다. 긴급 이식이 필요해요. 김영옥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딸을 보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의 죄로 인해 무고한 딸이 고통받는 것이 너무 가혹했어요. 그날 밤 김영옥은 병원 의자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마을 이장 김기철이었습니다. 영옥 씨, 오빠 진우가 산소에서 사고가 났어요. 김영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무슨 일이요? 술에 취해 어머니 묘 앞에서 통곡하다가 미끄러져 골짜기로 떨어졌어요. 지금 괴산병원에 있는데 생명이 위독해요. 김영옥은 비명을 지르며 전화를 놓쳤습니다. 가족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딸과 오빠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은 김영옥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죗값이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김영옥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야. 죗값이야. 우리가 외면했던 가족의 죄, 그 무거운 짐을 이제 그녀가 짊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김영옥은 결심했어요. 내일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조금례를 다시 찾아가기로.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의 일기장이, 마음에는 가족을 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2006년 4월 중순, 괴산의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김영옥은 서울과 괴산을 오가며 지쳐가고 있었어요. 딸 김다정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고 오빠 김진우는 괴산병원에서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영옥 씨, 진우 씨는 골절과 뇌출혈로 인한 혼수 상태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괴산병원의 의사가 말했어요. 김영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병원을 나와 어머니 묘소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묘소는 완전히 파헤쳐져 있었어요. 봉부는 반쯤 무너졌고 구멍은 더 커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묘를 훼손한 것 같았어요. 김영옥은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묘 훼손이요? 알겠습니다. 조사관이 곧 갈 겁니다. 하지만 김영옥은 이게 단순한 묘 훼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명자의 묘를 파헤친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을 찾으려 한 걸까요? 무속 기도터로 향한 김영옥은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기도터 바위에는 피로 그려진 부적이 붙어 있었어요. 기괴한 모양의 부적은 누군가의 저주를 의미하는 듯 했습니다. 이게 대체 누구의 짓이지? 괴산으로 돌아오는 길, 김영옥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고 또 다른 이들은 노골적으로 손가락질했습니다. 저주받은 집안의 여자야. 가까이 가면 안 돼. 진우도 저주 때문에 다쳤대. 김씨 집안은 끝났어. 김영옥은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달려갔어요. 현관문에는 붉은 글씨로 저주받은 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글씨를 지웠어요. 이제 마을 전체가 그녀와 가족들을 적대시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전화가 울렸어요. 서울 병원이었습니다. 김영옥 씨, 다정 씨의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간 이식 대상자를 빨리 찾아야 해요. 김영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의 생명이 위태로웠어요. 그녀는 즉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기증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조금내를 다시 찾아간 김영옥은 묘소 훼손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요.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게지. 조금내의 말에 김영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엇을 찾는다는 거죠? 부적이요. 명자가 묻은 부적. 그녀는 죽기 전에 강력한 부적을 자신의 관에 넣었지. 저주를 막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김영옥은 놀랐어요. 그 부적을 누가 찾고 있는 거죠? 조금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도 김기철일게요. 그는 오래전부터 내 가족을 미워했소. 명자가 그를 거부했기 때문이지. 김영옥은 혼란스러웠어요. 기철 씨요?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사위였잖아요. 아니, 그는 명자를 사랑했던 사람이요. 하지만 명자는 내 아버지를 선택했지. 그 후로 기철은 복수를 맹세했소. 내 외할아버지 김호섭의 죄를 이용해 명자의 가족을 파멸시키려 했지. 김영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김기철이 이장이 된 후 어머니의 묘를 그 저주받은 자리에 쓰게 한 것이었군요. 의도적으로 가족의 불행을 바랐던 것이었어요. 조금내는 작은 주머니를 김영옥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가져가. 보호의 부적이요. 그리고 기억해. 그 자리는 정화되어야 해. 명자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저주가 끝날 거요. 김영옥은 주머니를 받아들고 괴산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병원이었어요. 김영옥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간 이식 기증자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김영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을 구할 수 없다니.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혈연관계인 김진우라면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빠는 지금 혼수 상태였어요. 병원을 오가며 지친 김영옥은 어느 날 밤 어머니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명자는 꿈에서 봉분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어요. 김영옥은 잠에서 깨어나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묘를 옮겨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영옥이 현관문을 열자 김기철이 서 있었습니다. 영옥 씨, 안타깝게도 진우 씨가 어젯밤에. 김영옥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오빠가 어떻게 됐다고요? 숨을 거두셨어요.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김영옥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오빠마저 잃었어요. 가족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오빠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김영옥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고 일부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집안이라는 소문이 너무 강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영옥은 또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 병원이었어요. 김영옥 씨, 딸 다정 씨의 상태가 위독합니다.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김영옥은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딸마저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다시 조금내를 찾아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오빠도 잃었는데 딸마저 잃을 순 없어요. 조금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소. 하지만 위험하오.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제발 말해주세요. 무속 의식을 통해 영혼을 교환하는 거요. 내가 내 딸을 대신해 고통을 짊어지는 거지. 김영옥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장 해주세요. 제 딸만 살릴 수 있다면. 의식을 준비하는 동안 김영옥은 묘소로 향했습니다. 무너진 어머니의 봉분 앞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우리 가족이 진 빚, 우리가 외면했던 죄. 제가 모두 갚을게요. 대신 다정이만큼은 살려주세요. 그때 어딘가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봉분 주변에서 검은 뱀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옥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녀는 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야. 죗값이야. 우리가 외면했던. 뱀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 다시 땅속으로 사라졌어요. 김영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였습니다. 가족의 죄를 인정하고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어머니의 유해를 올바른 자리로 옮겨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영옥은 김기철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김영옥은 무언가를 느꼈어요. 미움? 아니면 불안함?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6년 4월 말, 비가 내리는 괴산의 저녁. 김영옥은 충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조금내와의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녀의 가방에는 어머니의 일기장과 부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버스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며 김영옥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빠 김진우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딸 김다정은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녀는 가족의 비밀을 마주해야 했어요. 충주에 도착하자 비는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조금 내의 집 앞에 도착한 김영옥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 결정이 옳은 걸까? 하지만 그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문이 열렸어요. 들어오게. 기다리고 있었소. 조금 내는 더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김영옥은 안으로 들어가 젖은 외투를 벗었습니다. 조금 내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딸을 살리고 이 저주를 끝내려면. 조금 내는 낡은 책장에서 오래된 두루마리를 꺼냈어요. 먼저 진실을 알아야 하오. 내 어머니는 뱀을 부른 게 아니라 막으려 했던 거야. 김영옥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금 내는 두루마리를 펼쳤어요. 낡은 글씨와 그림이 보였습니다. 이곳 괴산의 그 산은
오래전부터 신성한 땅이었소. 무당들의 재단이었지. 하지만 1940년대 내 외할아버지 김오섭이 그곳을 강제로 점령했소. 무당들을 쫓아내고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지. 조금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무당들은 저주를 내렸소. 이 땅에 누운 자는 7대가 저주를 받으리라. 하지만 내 어머니 명자는 그 저주를 알고 있었소. 그녀는 나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지. 김영욱은 놀랐어요. 그럼 어머니는 저주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소. 명자는 자신이 죽으면 그 자리에 묻히지 않겠다고 유언을 남겼소. 하지만 누군가가 그 유언을 무시하고 명자를 그 자리에 묻었지. 김영욱의 머릿속에 김기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묘소의 땅은 원래 무당들의 재단이었고 마을 유지였던 외할아버지가 강제로 파헤쳐 어머니의 시신을 그 위에 묻었다는 거군요. 조금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렇소. 김기철은 명자를 사랑했지만 거절당했소. 그는 복수심에 명자의 유언을 어기고 그녀를 저주받은 땅에 묻었지. 가족 모두가 저주받기를 바라면서 김영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죽은 후에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뱀은 무엇이었나요? 어머니가 나타나게 한 건가요? 조금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뱀은 명자의 보호자요. 그녀가 죽기 전 내가 준 부적을 관에 넣었소.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뱀은 그 부적의 힘으로 나타난 거요. 너희에게 경고하기 위해. 김영욱은 어머니의 사랑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죽은 후에도 가족을 지키려 했던 어머니. 그 자리는 기억의 땅이야. 함부로 누우면 대가를 치러야지. 조금내의 말에 김영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어머니의 유해를 옮겨야 하나요? 그렇소. 하지만 그 전에 정화의식을 해야 하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가족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요. 조금내는 김영욱에게 의식을 가르쳤어요. 3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째, 산신당에 제물을 바치는 것. 둘째, 무당들의 기도터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 셋째, 어머니의 유해를 올바른 자리로 옮기는 것. 하지만 조심하게. 김기철은 이를 막으려 할 거요. 그는 저주가 완성되기를 바라니까. 김영욱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은 살 수 있을까요? 조금내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영혼 교환 의식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소. 하지만 위험하오. 내가 대신 아플 수도 있소. 상관없어요. 제 딸만 살 수 있다면. 의식을 배우고 나온 김영욱은 다시 괴산으로 돌아왔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 병원이었어요. 김영욱 씨, 기적적으로 다정 씨에게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익명의 기증자가 있어요. 김영욱은 놀라움에 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익명의 기증자라니. 누구일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딸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영욱은 산신당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의식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조금내가 가르쳐준 대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쌀, 과일, 그리고 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산신당에 도착한 김영욱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산신님, 우리 가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외할아버지 김오섭이 이 땅을 훼손한 죄, 그 죄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의식을 마치고 무당들의 기도터로 향하던 김영욱은 갑자기 누군가의 기척을 느꼈어요. 돌아보니 김기철이 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요, 영욱 씨?
김영옥은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진실을 찾고 있어요. 기철 씨가 알고 있는 그 진실을요. 김기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어머니의 유언을 무시하고 저주받은 땅에 묻은 건 기철 씨였죠?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거절당했고 그래서 복수하려 했던 거죠? 김기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조금례를 만났군. 그 늙은 무당이 뭐라던가요? 모든 진실을 말해줬어요. 어머니가 뱀을 부른 게 아니라 막으려 했다는 것도요. 김기철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요? 이미 저주는 시작됐어. 진우는 죽었고 다정이도 곧 따라갈 텐데. 김영옥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아니요. 제 딸은 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유해를 올바른 자리로 옮길 거예요. 김기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럴 순 없소. 내가 허락할 수 없어.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때 갑자기 낯선 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놀랍게도 김다정이었어요. 엄마. 김영옥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정아, 어떻게? 너 병원에 퇴원했어요, 엄마. 기적적으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의사들도 놀랐다면서요. 김영옥은 딸을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김기철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불가능해. 저주가. 김영옥은 김기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의 보호가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 뱀은 저주가 아니라 보호의 상징이었어요. 김기철은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영옥과 김다정은 손을 잡고 무당들의 기도터로 향했어요. 두 번째 의식을 함께 할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터에 도착한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옥은 결심했어요. 내일 어머니의 유해를 올바른 자리로 옮길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길이었으니까요. 2006년 5월 초 새벽녘의 괴사는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김영옥과 김다정은 어두운 새벽길을 걸었어요. 오늘은 이명자의 유해를 옮기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방에는 조금례가 준비해준 부적과 의식용품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정말 할머니 무덤을 파야 하는 거예요? 김다정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세의 성인임에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야 해, 다정아. 할머니가 원래 묻히길 원했던 자리로 모셔야 해. 김영옥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다정의 회복은 기적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던 딸이 이제 그녀 곁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옥은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가족의 저주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유해를 올바른 자리로 옮겨야 했습니다. 산으로 오르는 길, 안개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김영옥은 경계하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김기철이었습니다. 가지 마시오, 영옥 씨. 김기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지친 표정으로 그들 앞에 서 있었어요. 비켜주세요, 기철 씨. 우리는 어머니를 올바른 자리로 모셔야 해요. 김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소.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할 수 없어. 김영옥은 김기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무슨 미련이 남았다고. 김기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아픔이 서려 있었어요. 내가 명자를 사랑했소. 평생 사랑했소. 하지만 그녀는 나를 거부했어. 내 아버지를 선택했지. 김영옥은 침묵했습니다. 김기철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명자가 죽었을 때 나는 분노했소. 그녀가 남긴 유언, 그 저주받은 땅에 묻히지 말라는 유언.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녀를 그곳에 묻었소. 복수하고 싶었어. 그래서 어머니의 시신을 옮긴 장본인이 기철 씨였군요. 김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너희 가족이 저주받길 바랐소. 특히 내 아버지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도 변했소. 명자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알게 됐고 내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깨달았어. 김영옥은 놀랐습니다. 김기철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김기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끄러웠소. 그리고 두려웠어. 내 죄가 밝혀지면 이 마을에서 살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 김다정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래서 할머니 무덤을 훼손한 것도 기철 아저씨였어요? 김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아니오. 아마도 무당들 중 누군가가 부적을 찾으려 했을 거요. 김영옥은 김기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기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도울 거요. 명자의 유해를 올바른 자리로 옮기는 일을. 그것이 내 죄를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면. 세 사람은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자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묘소에 도착한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봉분을 완전히 파헤쳐 놓은 것이었어요. 이런, 누가 이런 짓을. 김영옥은 얼어붙었습니다. 파헤쳐진 봉분 속에는 관이 보였어요. 하지만 뚜껑이 열려 있었고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해가 없어졌어요. 김다정이 비명을 질렀어요. 김기철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행동한 것 같소. 그때 관 안에서 무언가가 빛났어요. 김영옥이 다가가 보니 작은 부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넣어둔 부적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이건. 부적을 집어든 순간 김영옥의 눈앞에 환영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명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 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김다정의 목소리에 김영옥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김영옥은 환영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걸었어요. 그 길은 산 깊숙한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김다정과 김기철도 그녀를 따랐어요. 깊은 숲속 그들은 작은 빈터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새로 파인 무덤이 있었어요. 무덤 앞에는 조금례가 서 있었습니다. 왔구나, 영호가. 김영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조금례 할머니, 어머니의 유해를. 조금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가져왔다. 명자의 유언대로 그녀가 원했던 자리에 묻었지. 김영옥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곳이 어머니가 진정으로 묻히길 원했던 자리였군요. 저주받은 땅이 아닌 평화로운 숲속의 작은 빈터. 조금례는 김기철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왔구나, 기철아. 용기를 냈군. 김기철은 고개를 숙였어요. 늦었지만 내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소. 조금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 의식을 시작하자. 그들은 조금례의 지도 아래 정화의식을 시작했어요. 부적을 태우고 기도를 올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의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검은 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뱀은 무덤 주위를 세 바퀴 돌더니 조용히 김영옥 앞에 멈춰 섰어요. 김영옥은 두려움 없이 뱀을 바라봤습니다. 뱀은 그녀를 응시하다가 고개를 숙이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숲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뱀이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김다정이 놀라움에 말했어요. 조금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뱀은 명자의 수호신이었다. 이제 그 역할을 다했으니 돌아가는 거지. 의식을 마친 후 네 사람은 새로운 묘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영옥은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엄마, 이제 놓아드릴게요. 우리 가족, 더는 아프지 않게 해줘요. 김기철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오랜 미움과 분노가 그의 가슴에서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 김영옥은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김다정도 얼굴에 건강한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김기철이 말했어요. 영옥 씨,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겠소.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그들이 더 이상 당신 가족을 비난하지 않도록. 김영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주의 고리는 끊어졌고 가족들은 치유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영옥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 어머니 이명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이제 그녀도 평화를 찾은 듯 했습니다. 2007년 봄 괴산의 산자락은 온갖 꽃으로 물들었습니다. 김영옥은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며 차를 마셨어요. 60세가 된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택배 왔어요. 김다정이 상자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31살이 된 다정은 이제 대기업 비서에서 팀장으로 승진한 상태였어요.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고마워, 다정아. 이건 간호센터에 필요한 물품이야. 김영옥은 상자를 열어보며 말했어요. 작년 가을, 그녀는 마을에 작은 간호 돌봄센터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마을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센터 이름은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명자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김다정이 말했어요. 그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괴산을 찾아와 어머니를 돕고 있었습니다. 김영옥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기렴. 지난 1년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김기철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충격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옥의 가족에 대한 시선도 달라졌어요. 저주받은 집안이라는 소문 대신 이제는 불운했던 집안이라는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기철 아저씨가 오셨어요. 김다정이 현관을 가리켰어요. 김기철이 조심스레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이장직을 내려놓고 평범한 노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영옥 씨, 오늘 산에 가볼까 해서요. 김기철은 매주 한 번씩 이명자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참회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김영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이 가요. 어머니 제삿날이 다가오니 미리 정리해 놓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산길을 올랐어요. 예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겠지만 이제는 편안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다정이 건강은 어때요? 완전히 좋아졌어요. 의사들도 놀랐대요. 간 수치가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김기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요. 내가 저지른 일로 인해 무고한 이들이 고통받는 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소. 숲속 빈터에 도착한 두 사람은 이명자의 묘소 앞에 섰어요. 묘소 주변에는 들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특히 노란 민들레가 유난히 많았어요. 명자가 생전에 민들레를 좋아했지요. 김기철이 말했습니다. 김영욱은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나도 명자를 오래 알았소. 그녀가 들판에서 민들레 홀씨를 불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해. 김영욱은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잡초를 정리했어요. 새로 핀 들꽃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했을 테니까요. 기철 씨, 물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미움을 간직할 수 있었나요? 김기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사랑이 미움으로 변할 때 그 깊이는 원래 사랑의 깊이만큼 깊어지는 법이요. 내 사랑이 깊었기에 미움도 깊었던 거지. 김영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해했어요. 모든 감정은 결국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랑과 미움, 용서와 화해, 그 모든 것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묘소를 정리한 후 두 사람은 내려오는 길에 조금내의 집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어요. 이웃에 의하면 조금내는 지난 겨울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분도 이제 평안히 쉬고 계시겠네요. 김영욱은 조금내의 빈집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김영욱은 명자원으로 향했어요. 작은 한옥을 개조한 돌봄센터에는 마을 어르신 5분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김영욱은 그들의 건강을 챙기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을 했어요. 영호가 덕분에 요즘 허리가 훨씬 나아졌어. 박씨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예전에 슈퍼를 하던 박씨 아주머니는 이제 70이 넘은 할머니가 되어 명자원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할머니. 오늘은 새로운 운동을 배워볼까요? 김영욱은 어르신들과 함께 간단한 체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소명을 찾은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다정이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어요.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때는 며칠 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김영욱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건강 챙기고. 다정이 떠난 후 김영욱은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텅 빈 집이 외롭게 느껴질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함께 있는 것 같은 따뜻한 기운이 집안에 감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김영욱은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생신이었어요. 산길을 오르는 동안 그녀는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가족의 비극, 저주의 고리, 그리고 마침내 찾은 평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묘소에 도착한 김영욱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묘소 주변이 온통 들꽃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심어놓은 것처럼 다양한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김영욱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올해도 봄이 왔네요. 뱀이 사라지고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다정이도 건강해졌고 저도 이제 마을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엄마 이름을 딴 명자원이 마을에서 인기가 많아요. 김영욱은 손수 가져온 민들레를 묘소 앞에 놓았습니다. 기철 씨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봄바람이 살랑이며 김영옥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누군가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오빠가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오빠도 평안히 쉬고 있겠죠? 김영옥은 묘소 주변의 들꽃을 바라봤어요. 노란 민들레, 보랏빛 제비꽃, 하얀 데이지. 모든 꽃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엄마. 우리 가족이 겪은 일들, 그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제 보니 그건 우리 가족의 죄를 씻기 위한 과정이었나 봐요. 김영욱은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어요. 충청북도의 아름다운 산자락, 푸른 하늘, 그리고 평화로운 고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돌아갈게요, 엄마. 곧 센터 어르신들이 기다리실 거예요. 그녀는 묘소의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엄마, 올해도 봄이 왔네요. 뱀이 사라지고 우리가 살아났어요. 김영옥이 산을 내려오는 길, 갑자기 작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을 따라 민들레 홀씨가 날아올랐어요. 수많은 하얀 홀씨들이 햇살 아래 반짝이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김영옥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쩌면 그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뱀이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 대신 아름다운 들꽃이 피어났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김영옥은 명자원 문을 열었어요. 어르신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걸. 그것이 바로 어머니 이명자가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빛 속에서 김영옥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마음에는 이제 저주가 아닌 축복이, 미움이 아닌 사랑이, 그리고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뱀이 지나간 자리, 그곳에 새 생명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